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도 빈센님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밤사이 뉴욕 증시 전전일의 낙폭을 어제도 만회하고 그제도 만회하고 해서 이제 다 회복한 것 같아요, 지수는. 네, 네. 뭐 일일비하지 말자. 일일비는 저 혼자만 맨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요일 우리 시장 어제 이제 5,000피 네. 달성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종가 기준으로는 아니지만 장중에 5,010포인트 선을 훌쩍 넘어서는 드디어 우리가 꿈으로만 생각했었던 5,000피 달성이 됐고 미증시의 반등도 시원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 가운데 오늘 또 우리 빈센님께서는 어떤 멘트를 하면서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오늘의 하루에 하나 시작하기 전에 네. 자 코스피 지수가 5,000피를 찍었죠. 네. 종가도 사상 최고치. 근데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네. 거, 5,000피는요 종착지가 아니고 기착지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면서 네. 자 오늘의 한마디는 디텐트입니다. 디텐트. 네. 저게 뭐죠? 그러니까 이제 톱니바퀴에서 이렇게 톱니바퀴가 굴러가다가 네. 이제 중간에 잠깐 완화 멈춘 장치예요. 그러니까 긴장 완화라는 것이죠. 네. 자, 3자 회담 열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모르겠으나 트럼프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적어도 오늘 이 순간에는 수면 아래로 내려간다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측면에서 오늘도 우리 시장은 뿜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뿜뿜. 아, 이거 기차 못 타신 분들 어떡해요? 못하는 분들 5,000피 이제 가면 네. 3,000에서도 4,000에서도 못 사는데 내가 5,000에서 어떻게 사지? 가격만 보면 늘 주식은 비쌌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가격을 보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했던 기억이 나는데 가격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주식 매수하려면은 가격 보는데 차트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어떻게? 뭐 오늘은 중요한 분을 모셨으니까 제가 간단히 이 말씀을 좀 네. 드리면 뭐 저보다 훨씬 더 매매에는 전문가가 계실 거예요. 네. 하지만 주식은요 사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사기 전에 고민 많이 안 하고 사고 난 다음에 고민을 많이 하죠. 사기 전에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실 그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 하시면은 저희 월모부나 3프로TV의 콘텐츠를 보시면서 그 고민 시간 줄여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요, 우리 빈센님께서 이분을 굉장히 또 존경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제가 인복이 좋죠. 지금의 저를 만드는 수많은 저희 선배들이 있습니다. 사수도 계시고 네, 전 직장에서 매일매일 저랑 오늘 같은 날 너 생각 뭐니? 전 이렇습니다. 박사님 생각 어떠세요? 계속 디베이트했던 그분입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님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배우가 나오신 줄 알았어요. 진짜 멋지시네요. 아이 무슨 말씀? 나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보여지고 싶다.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예. 자, 대표님께 오늘 이제 다양한 미국 시장 뭐 이야기도 하고 국내 투자자분들께 좀 다양한 인사이트를 좀 드리고자 모셔봤습니다. 새벽에 일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간밤에 있었던 내용부터 한번 살짝 지표 볼까요? PC 발표가 됐는데 물론 이제 점점 약간 인플레 데이터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조금 멀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셨을까요? 뭐 지금 나온 거로 보면은 시장 예상치를 또 맞추는 뭐 네. 부합하는 그런 숫자로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좀 덜하고 미국 데이터에서 고용에 대한 그 초점이 더 많이 맞춰졌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나온 10월과 11월 달의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지만은 궁극적으로 미국에서의 인플레이션 자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바로메타가 되는 데이터라서 되게 중요한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 대비로는 전월 대비로는 11월 달에 좀 약간 둔화가 됐지만 0.16%예요. 0.2% 헤드라인으로는 지금 사람들 보면 0.2, 0.2 10월, 11월이 같다고 보지만 네. 10월 달에 0.23 그리고 11월 달에 0.16 해가지고 좀 둔화됐어요. 근데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볼 때 전월 대비도 중요하지만 전년 동월 대비 많이 보잖아요. 그쵸. 그거는 2.7에서 11월 달에 2.8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2.8이라는 숫자는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목표 2%부터 멀죠. 그래서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스티키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연준도 그렇고 우리가 미국 경제를 볼 때 주요 경제 지표로서의 인플레이션은
갈수록 더 중요하게 나타날 거로 보여요.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고용 지표는 점점 이제 중요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네. 제 전망이나 아니면 많은 전망을 보면은 올해 1분기, 2분기까지는 고용 지표를 우리가 많이 보겠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이고 이것이 연준의 정책금리 결정에 상당히 영향을 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점도표에 보면 금리 한 번 내리는 거로 나오잖아요. 올해? 그리고 시장은 뭐 두 번이다 3번 얘기하지만 저는 한 번이라도 그게 더 뭐라 그럴까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저는 굉장히 매파적인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갈수록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다. 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네. 연준 의장이 누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환경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매크로 변수 자체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이슈는 우리가 잠깐 밀어놓은 거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고용은 둔화적으로 가닥이 잡혔고 인플레이션은 기저 아니면 시차 등등 봤을 때 하반기에 다시 한번 물가 때문에 머리가 좀 아파질 수 있다. 아마도 제가 볼게 2분기부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근거는 뭐냐면 과연 올해 우리가 미국 경제를 봤을 때 지금 전망하는 것보다 업사이드가 있을 것이냐 더 경제 성장률을 조정을 하면 올릴 수 있느냐 내릴 수 있느냐 이거 두 개로 놓고 봐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걷어내 놓고 보면 펀더멘탈 자체로는 제가 볼 때는 업사이드가 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럼 그 말씀은 이런 거죠. 하반기에 물가가 오를 건데 펀더멘탈 경기도 좋아지니 그러면 기승전 주가 측면에서는 부정적이진 않네요. 거기는 양날의 칼의 양날의 검이라고 그럴까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펀더멘탈 면에서 보면 경기가 좋아지니까 시장에는 좋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네. 문제는 경기가 좋아지게 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고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기금리 올라가잖아요. 또 우리 위험자산이나 주식 쪽에서는 금리 올라가는 건 부담이 되고 네. 만약에 지금처럼 시장이 성장주에 의해서 주도된다고 하면 높은 금리는 그만큼 더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죠. 대신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네. 순환매 이런 쪽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또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장은 계속해서 물가는 이제 조금만 내려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봐 내가 다 지금 물가 내리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쪽을 누르고 있잖아요. 집값이나 그렇죠. 뭐 유가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면서 근데 이제 고용 데이터 그러니까 고용 데이터가 줄어드는 것에 더 방점을 두면서 그동안에는 계속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데이터는 사실 뭐 좋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연준은 지금 그럼 앞으로는 물가를 더 눈여겨보면서 그 금리 인하의 속도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연준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연준의 두 가지의 그 목표가 있잖아요. 최대 고용과 네.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 근데 최대 고용에 뒤집어서 보면 실업률을 낮추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전망들을 보면 실업률이 제일 높은 시점을 우리가 전망의 시계를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말까지 본다고 하면 실업률이 제일 높은 시점은 아마도 작년 4분기 아니면 올해 1분기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실업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 상황이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업률은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4.4%의 미국 실업률이 아마도 뭐 올해 하반기가 되면 4.2 최고는 이제 4.7까지 올라가는 거로 전망을 했었는데 이제 4.6까지 갔다 4.4까지 내려왔잖아요. 이 실업률은 점점 내려올 거로 보고 있어요. 문제는 실업률이 내려오는 거는 노동시장에서의 그 뭐라 그럴까 온도가 높아지는 건데 이게 과거처럼 그렇게 뜨겁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지금 이민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로 미국 고용시장에서의 공급이 많이 안 늘어나고 네. 있거든요. 그런 데서 수요가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런 어떤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를 개선한다고 하면 실업률이 떨어지는 거 가지고서 우리가
연준의 정책을 본다고 하면 실업률은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니까 고용에 대한 관심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 이슈는 지금 좀 둔화되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뭐 경기적인 요인 그리고 뭐 관세의 어떤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는 거 이런 것 때문에라도 지금 좀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사실 이코노미스트시니까 다음 주에 FOMC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 주셨기 때문에 좀 민감한 질문을 좀 드리면 다음 주에 FOMC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을 다음 주에 지명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정말로 이 파월 의장의 힘을 완전히 빼려는 그런 것으로 느껴지는데 오늘 외신을 보니까 또 블랙락 CEO까지 얘기가 막 나오고 있고 자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 그러셨는데 새로운 의장은 자리가 사람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친 트럼프식 사람이 온다. 그러면 계속해서 금리를 낮출 거다라는 기대가 뭔가 안 맞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오를 것 같은데 새로운 사람은 금리를 낮출 거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뭐냐 버블이냐 터지냐 뭐 이렇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걸 할 수 있겠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혼돈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인플레이션은 모델에 의해서 올라간다고 치면 새로운 의장이 와서 고민이 참 많을 거지만 누가 보더라도 금리를 낮출 것 같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쭉 들어보면 임명하기 전까지는 그렇지 실제 임명이 되면 금리 못 낮출 거다의 방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글쎄 이거 뭔가 새로운 트럼프식의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오르건 말건 금리를 낮추면서 이 모든 끝자락에 버블을 양상할 거다. 어느 쪽에 좀 더 우리 무게를 주세요? 대표님 미소를 싹 지으시면서 아니 우리 아침부터 모셔가지고 아니 비센트는 네. 질문을 저런 식으로 잘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식으로 이제 얘기를 네, 좀 네, 해달라고 네.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대표님의 확실한 뷰를 말씀해 아니,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네, 하니까 저는 이제 계속 들으면서 아 그럴 수도 설득되시나요?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설득되셨어요. 하여튼 대화를 할 때 그런 면이 되게 재밌었는데 어쨌든 연준에서 그 통화 정책에서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거는 다수결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준 이사들의 구성이 되게 중요한데 1월 달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마이런이 나가게 되면 그 이사직을 대체할 사람을 뽑아 놓고 그게 이제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케빈 헤셋이다. 아니면 지금 굉장히 유력한 케빈 워시다. 아니면 뭐 지금 얘기한 블랙락의 채권 CIO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자리에 오게 되면 이제 지금 우리 빈센트 얘기한 그거죠. 그림자 의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5월 달이죠. 5월 달에 연준 파월의 임기가 끝나면 이제 대체를 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미 법무부가 파월 의장을 지금 기소를 하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 이제 파월의 그 어떤 행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원래는 파월이 의장을 마치면 퇴임을 하고 그 자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또 새로운 이사를 뽑아서 그 이사직의 과반수 이상을 이제 자기 사람으로 이제 채우고 통화 정책을 이끌어 간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파월 의장이 안 간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장직을 내려놔도 이사는 계속한다. 그때 2028년까지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에 그 과반수의 이사를 할 가능성이 없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새로운 의장이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굉장히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스티키하게 예상보다 빨리 안 내려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준에 있던 나머지의 이사들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가 있다고요. 새로운 의장이 와서 내리자고 하더라도. 그래서 인하의 횟수나 그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점도표에서 왜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예상이 됐던 그쵸.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5년 동안 연준에 계속 금리 내리라고 압박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리스 쿡 그 이사도 지금 해임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대법원에 가 있고 이런 모든 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그 FOMC 회의에서의 그 사람들의 생각의 그 중간점이 금리 한 번 내리는 거로 끝났다는 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언론은 차기 의장이 누구냐에만 관심이 있지 파월 의장의 행보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파월이 그런 욕받이를 계속 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요번에 그 워싱턴 DC에 있는 그 연준의 그 건물 두 개 뭐 리노베이션 하는 리모델링 하는 거 그때 파월 의장이 많이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사직 계속 하겠다고 마음을 굳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요번에 왜냐면 그 자체가 중앙은행의 어떻게 보면 센트럴 뱅커로서의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중앙은행의 독립성 이슈는.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도전을 받는 상황이고 자기가 연준 의장이었었고 이렇다고 보면 아마도 연준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간다는 거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그래서 뭐 독립성과 자립성 이런 고민도 많았었는데 결국 트럼프 말처럼 다 되어오고 있어요. 타코 트레이딩 등등. 그린란드도 결국에는 트럼프 때문에 미국 것까지는 아니지만 소기의 목적을 잃었다. 근데 연준만 못 바꾼다? 아니 트럼프가 연준을 바꿀 걸 첨예하게 지금 고민거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까도 이제 뭐 양날의 그 검의 양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흔들면 흔들수록 우리가 시장에서는 그 부작용이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날 것이고 결국은 장기 금리를 올릴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나 우리 재정을 풀어서 돈 더 써야 되는데 더 쓰면은 이자 지급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금리 내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금리를 내리면은 오히려 장기 금리가 더 올라서 미 행정부의 재정의 어떤 부담은 더 커지는 거예요. 이자 비용이 더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통화 정책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얻을 수 있을까? 일단 재정 지출이나 재정 건전성 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빈센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완화적인 통화 정책 자체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고 자산의 가격을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버블에 대한 우려는 지금 AI 버블에다가 일반적인 버블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정책이 수행이 되더라도 이것이 결국은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거겠느냐.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타코다, 뭐 최근엔 튜나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거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한 발 후퇴하는 거에 가장 큰 그 요인이 뭐냐면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혼돈이잖아요. 불안정성. 국민들이 또 불안해지면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연준을 흔들기는 하겠지만은 필요 이상으로 흔들지는 않지 않겠나 이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시장에서는 금리가 인하되면은 주식시장에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그 금리 인하 뒤에 배경에서는 트럼프가 연준을 자꾸 좌지우지하려는 그 독립성을 훼손시키려는 그런 행보에 대해서는 또 그다지 좋은 플러스적인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마이너스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올해 시장에서는 연준과 트럼프 간의 그러한 뭔가 이 불협화음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게 그다지 시장에 좋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네요. 다행히 우리는 적응을 잘 하잖아요. 적응을 잘 할까요? 하죠. 네. 시장도 적응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작년부터 좀 시달려 왔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상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관세 얘기도 많이 하는데 관세도 사실 작년 4월 달
소위 말해서 미국의 뭐 리버레이션 데이 해방의 날이라고 해서 상호 관세 부과한 다음에 시장 엄청 충격을 받았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시장은 굉장히 빨리 회복을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는 걸 다 가졌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그 상호관세 부과해놓고 상호관세가 그때 몇 %였죠? 45%가 60%에서 내려왔죠. 15%까지 내려왔잖아요. 관세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관세보다도 우리는 지금 미국에다가 3,500억 달러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기술에서 자기 책에서 얘기했지만 모든 거에 대한 공격적인 그 제안을 해놓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그린랜드에 대한 이슈를 지금 관세를 철회했다고 해서 이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일단 작년에 4월 2일의 충격은 왔고요. 일부 시장에서 경험했던 거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건데 이 다음에도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와 유럽에 대한 관세 압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압박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것도 또 중요한 얘기니까 그 말씀 좀 한번 여쭤보면 올해 4월에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이 만납니다. 작년 4월 해방의 날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게임의 틀을 만드는 거잖아요. 관세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가 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끌고 있는데 작년 4월에 있었던 해방의 날 딱 1년 만에 올해 4월 베이징에서 미중이 만납니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트럼프는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더 잘했다. 그리고 있었던 관세 갖고 또 중국을 흔들면서 등등. 자, 이런 이벤트가 지금 1월 중순입니다. 앞으로 한 2, 3개월 남았는데요. 자, 4월 달에는 긍정적일 거야.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위험 선호를 다시 한번 불어올 거야. 라고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미 4월에 이 미중 간의 이 이벤트가 어저께 베센스 장관은 뭐 분기마다 한 번씩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1년에 4번 만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협상을 잘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긍정적인 신호로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부정적인 신호로 볼 게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만난다는 것 자체는 뭐 이 경제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슈도 그렇고 뭐 외교적 이슈 다 좋잖아요. 네. 자주 만나면 좋죠. 그리고 만난다는 얘기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얘기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중국과의 어떤 관계를 보면 우리 뭐 질문 자료에도 있었지만은 엔비디아의 그 H200 반도체 네. 수출 허가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는 올해 대중국에 대한 미국의 스탠스가 좀 더 중국에 호의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그쪽으로 다 귀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중간 선거 기간까지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인 어떤 불확실성이나 문제들을 좀 더 줄여가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H200 칩 관련해서는 얘기들이 계속 변동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트럼프가 우리 중국에 칩 수출하게 해줄게 했는데 중국에서 우리 다 안 받을 거야 선별적으로 오히려 중국에서 맞고 어제는 지금 하원에서 네. AI 감시법이 가결이 되면서 그 중국이나 이제 북한, 러시아의 반도체 거래할 때는 상무부의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서 또 약간 이제 트럼프와 이제 정부의 또 스탠스는 조금 의회의 스탠스는 좀 달라지고 있어서 좀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하게 네. 이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거의 그 중심에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있는 거고요. 이 기조는 안 바뀔 겁니다. 그래서 네. 뭐 지금 100도였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규제의 강도가 100이었다면 이게 50 아니면 30 이렇게 줄지만은 이게 0으로는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게 변할 건데 중국에서의 그 반응이 미온적인 이유는 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들이 미국에 의해서 주도가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확실한 거죠. 그리고 이 미국 뭐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그렇고 대중국 반도체 제약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 중국이 받았을 때는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자력갱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도 그렇고 중국 그 반도체 산업도 엄청 투자를 해서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기술과 어떤 제품에 있어의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게 중국의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그걸 풀어준다고 해도 이런 스탠스를 쉽게 바꾸기는 어려운 거죠. 결국 그래서 엔비디아 젠슨 황이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을 안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중국이 그 제품을 만들게 되면 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 기술을 컨트롤 못한다. 그러니까 계속 공급해야 된다는 게 젠슨 황의 그 논리였는데 그 논리가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양 국가가 이제 사실상은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인데 또 시간이 또 많이 지났으니까 진짜 오늘 빨리 지났네요, 시간이. 재밌죠? 네. 오늘 이 얘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요. 금리가 생겼어요. 네. 가격이 금리가 생겼어요. 생겼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례적인 거고요. 없었다가 생겼죠. 네. 그리고 40년 무려 네. 2007년 이후에 4%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진짜 금리의 가격이 생겼다. 첫 번째, 두 번째 속도 생각보다 가파르다. 이거 항상 탈이 났었던 시나리오잖아요. 올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중앙은행에 대한 행보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데 일본 중앙은행의 행보는 다른 중앙은행이랑 많이 틀려요. 심지어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게 되면 뭐 표현이 정확할지는 모르지만 베이비 스텝이라 그래가지고 한 번 내리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내리든지 한 번 올리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올리든지 그래서 정책 금리 변화의 그 폭이 빈도라고 그럴까 이게 굉장히 잦은 편인데 네. 연준 같은 경우에는 매번 올리잖아요. 매번 내리거나. 그래서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누적적으로 주는데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결정 패턴을 보면 한 번 올리면 6개월 동안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올린 다음에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희석이 되는 거죠. 거기에 적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시장에서 지금 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 했을 때 뭐라 그럴까요? 이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한 효과를 뭐라 그럴까? 그렇게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의 이슈가 시장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데 지금 일본에서의 제일 큰 문제는 사나이노믹스 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그 재정 완화 정책을 피고 있잖아요. 네. 추경도 하고 있고 또 요번에는 감세한다고 그러잖아요. 소비세를 낮춰준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채권 시장에서 채권의 초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거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본 통화 정책에 의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일본의 재정 정책에 의해서 재정 적자가 커지는 방법 이거에 의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높은 금리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 여쭤봤냐면 우리 이제 국장이 오늘은 종가 기준으로 5,000p 탈환을 다시 한번 시도할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 시장의 흐름을 보면 2차 전지주도 고개를 들었고 소외되었던 화장품주도 고개를 들었고 요즘에 가장 뜨거운 관자인 현대차도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좀 들어올리고 그러니까 뭔가 큰 변화가 있는데 긍정적인 변화예요. 그런데 이럴 때 생뚱맞게 BOJ의 결정으로 또 한번 휘청할까봐 오늘 한번 여쭤본 거예요. 휘청할까요?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일본 금리 올라가는 거를 걱정하는 이유는 글로벌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미국에서의 통화 정책에서의 변화가 미국 국채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이제 글로벌하게 퍼지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봤다고 하면 지금은 그런 어떤 주체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일본의 금리가 사실 일본 국채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여러 국채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다른 국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소위 말해서 엔캐리, 네. 엔캐리 트레이드가 언와인딩 된다. 다시 일본으로 청산이 된다. 이렇게 되면 소위 일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외국 국채를 팔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본 국채 가격, 국채 금리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국채 가격이 다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는 그 불안을 더 키우는 거고, 그러면 시장에서의 파급 효과는 우리가 뭐 작년에도 경험을 했고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의 영향은 있겠지만 그게 뭐 추세를 훼손시켜서 꺾는다라고까지는 우리가 여기지 않아도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말에 작년 중반부터 이제 전망을 했던 것 중에서 금값에 대한 전망을 제가 금값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좀 틀렸거든요. 그 틀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베네수엘라라든지 그린란드 이슈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아니면 지경학적 리스크에 대한 전망을 저는 배제해 놓고서 이제 봤던 거죠. 왜냐하면 반대로 그런 전망을 할 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좀 잦아들 것으로 보고 있고 중동에서의 리스크도 좀 줄어드는 거였고 이런 거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망들에 대한 이슈들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금값 전망 주로 이제 하시니까. 근데 이제 지정학적인 변수도 중요하지만 유동성이 많이 풀렸잖아요. 네. 결국 이제 유동성 해지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박사님 사실 전공이 환율이잖아요. 환율. 네. 요새 이거- 환율이 또 시끄러우니까. 하여튼 정부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민감한 얘기인데 정부가 할 수 있다라고 맹신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그걸 어제 이제 이재명 구조기. 대통령이 또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레벨을 찍어주시는데 네. 뭐 그런 거 차치하고 올해 달러는 약세입니까 강세입니까? 거꾸로 올해 원화는 약합니까 강합니까? 올해 달러는 그냥 자기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왜냐면 우리가 달러가 지금 강세나 약세를 얘기할 때는 제일 많이 쓰는 변수가 DXY 달러 인덱스잖아요. 그게 최고 높았을 때 몇 년 전에 114였다 지금 100 아래로 내려왔는데 98 정도 하잖아요. 네. 근데 장기적인 평균을 보면은 그 수준이에요. 100에서 98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제 값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원화가 이제 문제잖아요. 달러 가만히 있는데 원화 가격이 떨어지니까 네. 달러 원 환율이 이제 올라가는 건데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책을 할 때 과거에 뭐라 그럴까 관치 금융이나 아니면 정부의 역할이 강했을 때 그때는 우리 경제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경제 주체들이 기업이나 정부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2026년에 한국 경제를 보면 정부, 기업, 소비자, 금융시장에서 보면 정부, 기관 투자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 플레이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다 갖기 위해서는 이 셋이나 아니면 네 가지 경제 주체에 대해서 똑같이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정부 말을 많이 듣는 주체들은 따로 있고 소위 개인들은 어떻게 컨트롤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수급을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환율도 가격이잖아요. 네.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고 시장에서 결정되려면 수요와 공급을 봐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나라에서의 외환시장에서의 주요 그것은 경상수지를 통한 한국에서의 달러 공급 내지 수요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경상수지 더하기 우리 국제수지에서 그 뭐라면 그 금융수지 소위 말해서 해외 투자하거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 이게 더 큰 영향을 많이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경상수지만 보면 됐는데 이제는 국제수지를 다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옛날에 경상수지 온 거를 밖으로 안 나가니까 다 외환보유액으로 쌓였는데 이제는 쌓일 틈도 없이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 나가는 부분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 나가는 부분을 컨트롤할 때는 정부의 정책으로서는 시장에 개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방향성을 가지고서 환율을 내려오기 위해서는 경제 펀더멘털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높여주지 않으면 나가는 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제 5,000피 달성은 유인책이 충분히 될 것 같긴 한데 또 상대적으로 5,000피라는 그 부담이 있어서
또 추가적으로 이걸 사도 될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할 것 같아요. 투자자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5,000P를 달성을 했으니까 네. 국내 투자에 대한 유인이 커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난 1월 달에 이제 막 올라갈 때도 이번 1월 달에도 네. 뭐 1월 1일부터 13일까지 뭐 20억 달러 정도가 네.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도 해외 투자에 대한 관성은 계속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냐면 네. 지난 10년 동안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11%였고 한국 시장에서의 수익률은 그거의 반도 안 된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에서 어떻게 보면 돈의 그 방향성을 국내보다는 해외로 가져가는 그쵸. 게 과거 데이터로 놓고 본다고 그러면 맞는 거죠. 신뢰도 부분은 이제 시간도 필요한데 워낙에 국장이 작년에는 좋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투자를 이어가는 특히 우리 직장인분들 퇴직연금을 통해서 주식 엄청 많이 모아가고 투자하시고 할 텐데 그런 대안으로는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아직은 국내가 단기적으로 좋아도 이게 과연 앞으로도 10년, 20년 계속 꾸준히 좋을까?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 느낌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경제학도 하고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 그 자산관리 경제도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놓고 보면 첫 번째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론을 하면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투자자들이 국장 한국 시장에 대한 자산만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해외까지도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거니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좀 과도하게 쏠리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게 만약에 문제라고 하면 네. 그리고 정부 정책하는 사람들이 이게 고민이 된다고 하면 관심을 외환시장이 아니라 한국 경제에다 쏟아내는 거죠. 왜 한국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1%잖아요. 네. 올해 뭐 2% 간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갈 수 있을지. 근데 미국 경제는 작년에도 2%, 올해도 2%. 그 큰 경제가 한국보다 성장률이 높아요. 네. 여기서 모든 문제는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은 사실 이제 5,000P를 어저께 잠깐 찍고 네. 끝에 보면 살짝 불안하기도 했었어요, 우리 시장이. 그래서 오늘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삼프로 TV 이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아침 시간에는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자 미국장에 대한 리뷰를 주로 시청자들이 원하지만 오늘 우리 국장이 매우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또 어려운 시간 제가 모셔가지고 이런 질문 드렸는데 끝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거 한 말씀 좀 여쭤볼게요.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 이 구조가 바뀌고 있는 건 맞습니까? 그냥 전방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잖아요. 지금이 그냥 바뀌고 있는 건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착시입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질- 5,000P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지금 우리 다 알잖아요. K자형 그 뭐 어떻게 보면 시장이라고 얘기하고 반도체랑 뭐 자동차 뭐 방산 이런 소수 주도주가 이제 이끌어가는 시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5,000P가 모든 어떤 경제 구조를 바꾼 것보다는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부분이 다시 이제 부각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더 불안한 것은 여기에 혹시 정책적인 어떤 요인들이 가미가 됐는데 이 정책적인 것은 물론 시장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상법 개정이나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은 괜히 주가 5,000일이라는 그 어떤 기대 레벨을 키워 부분도 있다라고 보면 이거는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지니까 더 추가 상승 여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만큼 갈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구조적인 변화하고 있느냐. 한국 경제는 항상 구조적 변화했고요. 네. 그리고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 강의를 할 때 제 주제가 코리아 네버 다이 아니면 코리아 네버 스탑이거든요. 그 주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을 1980년대부터 뭐 쭉 보면 우리는 어떤 산업도 포기한 게 없어요. 그래서 경공업부터 중공업까지 모든 우리 산업 라인들을 보면 우리가 안 할 뿐이지 다 있어요. 그게 나타난 게 방산이에요.
그러니까 방산 뉴스를 처음 대했을 때 3년 전인가요? 폴란드에 그 우리나라 전차 탱크 수출할 때 네. 독일은 8년 걸린다고 그러는데 한국은 3개월 만에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한국 내에 인터널한 내재적인 그 서플라이 체인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어떤 구조 변화는 계속 한국이 진화를 해왔고 잘하고 있다라고 봐요. 문제는 그거를 얼마만큼 시장화하고 이렇게 지금 방산처럼 부각시킬 수 있는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더 있었다면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아쉽게도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새벽에 괜찮으시다면 자주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5,000P를 어제 이제 종가로는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오늘은 과연 가능할지 그리고 그 5,000P를 딛고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을지 우리는 일단 희망을 갖긴 하는데 그 안에 요소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에 있어서의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따져봐야 돼서 셈법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갑니다. 2월 설 연휴 그리고 3.1절 연휴까지 황금 연휴에 맞춰서 알차게 다녀오는 3프로 투어 해외 투어 10기 오늘까지만 딱 모집을 한다라고 합니다. 상해 지금 뉴욕 포스터 마지막 한 자리만 저희가 모집을 하게 되고요. 글로벌 드림 투어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여행이 아니고 상해나 뉴욕에 그리고 보스턴에 가서 주요 그 학교 학생들 직접 만날 수 있고요. 아이비리그 학생들 직접 재학생들 만날 수 있고 그 관련한 테크 기업들에 있어서 현직자와도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영상 하나 링크 통해서 혹은 바로 문의하기 전화번호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